당뇨 관리에서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낮 동안의 식사 때문이 아니라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행동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처음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저절로 조절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혈당이 40포인트나 치솟을 수도 있고 당화혈색소가 거의 1%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당뇨 연구기관이 3년간 4,5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자기 전 특정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피곤할 때마다 아무 때나 잠든 사람들에 비해 혈당 조절 능력이 무려 62%나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이 4가지 단순한 습관에 대해 환자에게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약 처방 조정이나 탄수화물 계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수면과 당뇨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깊이 파고들었고 그 안에서 오늘 밤부터 삶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루틴도 아닙니다. 하루 30분도 걸리지 않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당뇨 약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면과 대사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의 전문의들이 실제로 자신과 가족에게 실천시키고 있는 4가지 저녁 습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는 동안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완전한 밤 루틴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습관 하나, 밤 10시, 단백질 간식. 이 내용은 지금까지 들어오신 상식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뭔가를 먹는 건 몸에 안 좋다고들 하지만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아침 혈당 폭등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잠들기 전보다 아침에 혈당이 30에서 50포인트나 더 높아진 채로 깨어나며 이런 현상을 새벽 현상이라 부릅니다. 국내 내분비 대사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약 75%가 이 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며 간에서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이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혈당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단백질 간식이 밤새 간에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간이 놀라 포도당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사태를 막아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 30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의 아침 혈당이 평균 28포인트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백질이 소량의 인슐린 반응을 유도해 간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처럼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금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혈당을 서서히 유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카세인 단백질은 가장 이상적인데 이 성분은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에 풍부하며 위 안에서 천천히 젤 형태로 소화되어 밤새도록 아미노산을 일정하게 공급해줍니다. 실제로 카세인과 유청 단백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카세인을 섭취한 사람들이 수면 중 혈당이 32% 더 안정적이었고 아침 혈당도 훨씬 더 양호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또는 삶은 달걀 2-3개입니다. 이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제공하여
소화를 더욱 천천히 진행시켜줍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개선됩니다. 대사학회지에 따르면 12주간 자기 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도가 1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밤 동안 우리 근육은 단백질 속 아미노산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성장하는데, 근육량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질 자체도 현저하게 향상됩니다. 단백질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밤중에 저혈당으로 인해 갑자기 깨거나 고혈당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면 중 지방 연소율도 증가하는데, 단백질을 먹고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밤 동안 지방을 15%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은 새벽에 허기져 주방을 뒤지는 일도 줄여주며 아침의 식욕 조절, 호르몬을 안정시켜 하루의 시작을 보다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시점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60분에서 90분 전에 섭취해야 위에서 1차 소화가 진행되고 눕더라도 위산 역류나 더부룩함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25수 35근무 정도의 단백질이며, 이는 대략 코티지 치즈 1컵 카세인 단백질 파우더 2스쿱 또는 삶은 달걀 3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되면 남은 단백질이 당으로 전환되는 당신생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관 둘 저녁, 식후, 산책 루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과소평가된 혈당 조절 비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며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크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곧장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눕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사이 식사로 들어온 포도당은 혈관 속을 떠돌며 혈관과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대한당뇨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후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상승폭이 최대 3%까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도당이 근육으로 보내져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단순한 걷기지만 이 시간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해집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된 6개월 추적 연구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 산책을 한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0.8%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건 웬만한 당뇨약 하나를 추가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비용도 없습니다. 규칙적인 저녁 활동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강화시키고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걷기 자체가 근육의 글루코스 수송체를 활성화시켜 혈중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이지요. 하지만 이 습관의 진짜 위력은 단순한 혈당 수치 조절을 넘어서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최대 40%까지 감소하며, 이는 곧 간에서의 포도당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을 괴롭히던 당뇨 합병증에 대한 불안이 차분히 가라앉고 몸의 리듬에 따라 생각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수면의 질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2일 30분 정도만 걸어도 잠드는 속도가 평균 55%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은 20% 더 늘어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는데 이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야 당뇨 관리도 효과를 봅니다. 몸이 적당히 피로해지고 안정되면 복원력 있는 숙면을 스스로 갈망하게 되죠.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도 저녁 걷기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저녁이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이때 걷기를 하면 최고 혈압이 평균 12포인트 낮아지고 밤 동안 심장과 혈관이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산화질소 생성도 증가해 혈관이 더 유연하고 반응성 있게 바뀌며 이로 인해 췌장에도 더 좋은 혈류가 공급됩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핵심 기관이니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 산책은 야식 욕구를 끊는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식사 후 곧바로 앉아 있으면 간식 생각이 끊이질 않지만 걸음을 걸으면 뇌가 오늘은 주방을 닫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녁 산책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평균 250칼로리를 적게 섭취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장운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소화도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 습관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지속성입니다. 식사 후 30-45분이 지난 시점, 즉 식후 혈당이 최고조에 이를 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편안한 중간 강도로 20-30분 걸으면 됩니다. 굳이 빨리 걷지 않아도 되고 땀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걷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루틴은 체력이나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심장 혈당, 수면 감정, 안정 식욕까지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무료 처방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혈당은 물론 마음까지 가벼워질 것입니다. 습관 셋,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오늘 밤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자려고 누운 후 휴대폰이나 TV, 태블릿 화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푸른빛이야말로 당뇨병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경희대 의과대학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발표한 연구에서는 잠들기 2시간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의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균 18포인트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생체시계, 즉 서카디안 리듬이 존재하는데 블루라이트는 이 시계에 대고 아직 낮이다 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몸은 밤이 되었어도 멜라토닌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지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에도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와 세포 반응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이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85%까지 억제하며 이로 인해 밤사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단지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레프틴과 그렐린 코르티솔 같은 식욕 호르몬의 균형까지 망가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탄수화물이 당기고 하루 종일 허기가 따라다닙니다.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음날 평균 385칼로리를 더 섭취했고 특히 단의 음식과 전분 위주의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은 다시 치솟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은 더 얕아지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파괴적 고리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역시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사이 근육을 회복하고 혈당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데, 블루라이트는 이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면서 당대사와 근육 보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대사량은 낮아지고 근육은 줄며 체중은 쉽게 늘고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당화혈색소 수치도 식단이나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전자기기 없는 디지털 일몰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자려는 시간 기준 최소 90분 전에는 모든 스크린을 꺼야 뇌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고 깊은 수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잠드는 시간이 43% 빨라졌고 수면 깊이 역시 더 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꼭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청색광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화면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데 대체 활동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색조의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명상을 하면 뇌가 휴식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당뇨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과 수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몸에 진짜 필요한 어둠과 고요를 선물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습관 내 침실 온도 최적화.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별 효과 없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절대 놓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잠자는 방의 온도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위해 천을 약 1도에서 1.5도 정도 낮춰야 하는데 이 천 조절 과정이 혈당 대사와 인슐린 민감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당뇨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취침 시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31%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핵심은 갈색 지방이라는 특수 조직에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중 포도당과 일반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 잠들면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밤새도록 혈당을 서서히 끌어다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양전자 단층 촬영을 이용한 실험에서 18도 방에서 잔 사람들은 24도 방에서 잔 사람보다 갈색 지방 활성도가 42%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자는 동안 평균 150칼로리를 더 소비했습니다. 즉, 몸이 자는 사이에도 당을 태워내는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수면질 또한 온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깊은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다가 평균 4, 5회 이상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수면의학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21도 이상에서 잔 사람들은 18도에서 잔 사람들보다 수면 중 깨어나는 횟수가 약 4배나 많았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길었습니다. 문제는 이 깨어남이 수면 리듬을 깨트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욱 높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깊은 수면이 이루어져야만 성장 호르몬이 밤사이 충분히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유지와 혈당 처리에 필수입니다. 따뜻한 방에서는 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근육이 줄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당뇨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시원한 방에서 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평균 23% 더 많이 분비되었고 근육이 잘 보존되어
포도당 처리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불과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5, 22포인트 낮아졌다는 결과입니다. 석 달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4, 0.6%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별도의 약 없이 가능한 수치로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몸이 열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복함으로 췌장의 기능이 개선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효과는 잠자는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밤새 몸이 쿨린 게 적응한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대사율이 8% 이상 더 높게 유지되었고, 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만 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와 당을 소비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몸 자체가 지속적으로 당을 연소하는 방향으로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혈관 건강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밤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시원한 환경에서는 이 혈압 하강폭이 17% 더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심장이 무리 없이 휴식할 수 있으며 당뇨 합병증으로 자주 언급되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나 창문 환기를 활용해 방 온도를 취침 전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낮춰줍니다. 이불은 땀 차지 않도록 면 소재처럼 통기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이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 중심은 따뜻하게, 손발은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온도차가 잠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잠자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샤워 후 자연스러운 천하강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 방 온도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깊고 더 건강한 수면을 위해 당신의 침실을 시원하게 준비해보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저녁 습관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복잡한 약 처방도 필요 없고 까다로운 식단표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밤부터 몸이 회복하는 밤 시간에 딱 맞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밤 10시 단백질 간식은 간을 안정시켜 아침 혈당 폭등을 막아주고, 저녁 식후 산책은 저녁 식사에 포도당을 태워주며 깊은 잠을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스크린 끄기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회복시켜 인슐린 반응을 돕고, 침실의 시원한 온도는 밤새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소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는 하나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습관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켜 훨씬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4가지 습관을 동시에 실천한 사람들은 불과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1.2%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달성한 수치이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과 기상시간을 매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주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규칙성에서 회복력을 얻고 불규칙함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추가로 18%나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이 몸에 익을수록 혈당 수치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기쁨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나도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안겨드렸다면 아래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제 연구에 기반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당뇨 관리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실천해 보실 계획인지 댓글로 나눠주시거나 본인이 이미 실천 중인 밤 습관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는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식단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조용히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밤 단 하나의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를 더. 어느 순간 이 4가지가 당신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아침 혈당 수치가 말없이 보답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라는 이름 아래 널리 퍼진 말이 하나 있지요. 바로 저녁은 배가 70%만 차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특히 50살, 55을 넘긴 분들은 이 말을 마치 절대적인 원칙처럼 여깁니다. 배가 꼬르륵 울려도 이를 악물고 참고는 하죠. 이게 곧 건강을 챙기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직접 수없이 본 결과, 그 결과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중병 악성 질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식의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은 70%만 먹으며 10년을 지켜온 결과 몸은 점점 냉해지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으며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큰 병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쪽 면만 알고 전체를 모른 채 건강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김 선생님 말씀은 마음껏 먹고 무리하라는 뜻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55 이후부터는 몸속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양기가 왕성해서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한 무엇을 먹어도 얼마나 먹어도 소화가 되었지요. 심지어 돌덩이를 먹어도 괜찮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으면 상황은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해가 산 너머로 기우는 때입니다. 몸의 양기는 점점 안으로 스며들고 소화력과 대사력은 20살 청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저녁은 7분만 먹으면 된다는 숫자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진짜 한의학은 숫자나 칼로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운을 보고 정신의 흐름을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설령 저녁을 한 입만 먹는다 해도 몸속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응어리진 음식,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종양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환갑을 넘긴 분이었고 인품도 훌륭하고 가정 형편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녁 식사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7분 정도만 드시고 그것도 유기농 닭가슴살에 신선한 채소만 곁들인 생채소 샐러드를 드셨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분의 얼굴빛은 누렇다 못해 푸르스름했는데 단순히 멍든 푸름이 아니라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죽은 기운 같았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위 안에 혹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위절제 수술까지 권했죠. 깜짝 놀란 그는 저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밥은 안 드시고 차가운 생채소만 드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먹어야 항산화 작용도 크고 비타민도 풍부하다고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사람의 위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자루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솥처럼 밑에서 불이 반드시 지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 불이 바로 우리 몸의 신양, 즉 생명 에너지의 근본인 명문지화입니다. 55이 넘으면 그 불은 원래부터 약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땔감을 넣어 불을 지피기는커녕 차가운 얼음물 한 바가지를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저녁에 먹는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입니다. 겉으로는 7분 식사라며 절제된 건강식을 먹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윗속의 불을 단숨에 꺼뜨리는 셈입니다. 불이 꺼지면 솥 안의 음식은 익지 못하고 그대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 썩은 음식은 가스와 독소를 만들며 몸속에서는 그것이 혈로와 기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담음과 어혈로 변하여 곳곳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응체된 음식, 즉 영식입니다. 그래서 55 이후 저녁 식사는 단순히 적게 먹는다는 두 글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6가지는 생명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살아있는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토대입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가 지기 전에 먹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저녁을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추라는 뜻이다. 해가 산 너머로 내려가면 자연의 양기는 땅속으로 잠기고 사람의 기운 역시 안으로 모여 장부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때 비위의 힘은 하루 중 가장 약해진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낮에는 정신없이 바빠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때우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7시, 8시, 심지어 9시가 넘어서야 상을 가득 차리고 고기와 술을 들이킨다. 이 행동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55이 넘으면 저녁 시간은 반드시 앞당겨야 하며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 몸이 그 힘을 빌려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8시, 9시가 지나 식사를 하면 이미 음기가 가장 무거운 시간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먹는 한 숟갈 한 숟갈은 모두 자신의 저장된 기운을 끌어다 써야만 소화가 된다. 이것이 바로 몸을 앞당겨 소모하는 행위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눈밑이 무거워지는데 이는 비위의 기운이 약해져 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신호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셨는데 6시에 어떻게 밥을 먹느냐거나 아직 회사에 있는데 식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있었던 진료 사례 하나를 들려준다. 약 5년 전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하던 매우 부유한 남성이 내 진료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늘 경호원을 대동하던 인물이었다. 처음 마주했을 때 나는 속으로 놀랐다. 얼굴빛이 수처럼 검은데 그 속에서 기름기 도는 광택이 비쳤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기운이 신과 연결된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색은 생명력이 무너졌을 때 드러나는 장부의 붕괴 신호였다. 그는 58살이었다. 식습관을 묻자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고의 영양사를 두고 있으며 매일 저녁 해외에서 공수한 해산물 고급 랍스터와 생선을 먹고 거래 때문에 밤 9시, 10시에 식사를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간다고 했다.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는데 왜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망가졌냐고 물었다. 나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돈으로 최고의 식재료는 살 수 있어도 두 번째, 태양은 살 수 없다고. 사람의 몸은 옛 해시계처럼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며 밤 9시부터 11시는 몸속 순환이 바뀌는 시간이고 11시부터 1시는 담이 1시부터 3시는 간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독소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위에 술과 해산물을 밀어넣고 있었다. 몸의 에너지는 원래 간으로 모여 정화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위로 지원을 보내야 하니 정작 정화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집에 불이 나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 수도가 새니 그걸 먼저 고치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결국 불은 커지고 독소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생활이 쌓이면 장부는 매일 밤 쉬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굳어지며 병이 생긴다. 그 남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만약 10년만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밤 9시 식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55 이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오후 6시 전에 먼저 한 끼를 먹어야 한다. 회의 중이라도 김밥 한 줄이나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먹어 위를 먼저 달래야 한다. 이것이 안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위는 공회전을 시작하고 위산은 점막을 자극하며 무엇보다도 이미 많지 않은 생명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많은 분들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고쳐야 하는 부분으로 저녁 식사에서는 모든 생것과 찬 기운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 사람의 위장은 한국 사람의 밥을 먹어야 하며 특히 55을 넘긴 뒤에는 위장의 기운이 더 이상 무리한 실험을 견디지 못한다. 과일이 아무리 비싸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해도 저녁 식사 후에는 한 입도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루 종일 고기를 먹고 체질이 뜨거운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몸은 대체로 차고 습한 쪽에 기울어 있으며 저녁 무렵에는 소화의 불길 자체가 이미 약해져 있다. 이때 사과 한 조각 수박 한 입을 더하는 것은 겨울 난로 위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과일은 차고 습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밤에 먹은 과일의 찬 기운은 아랫배로 모여들어 만져보면 배꼽 아래가 차갑게 느껴지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몸속에 정체가 생기고 여성에게는 혹이 자라기 쉬운 토양이 되며 더 나아가 큰 병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저녁에는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고 잘 익힌 반찬과 뜨거운 국으로 위장을 데워주어야 그것이 진짜 건강관리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요즘 유행하는 일부 영양상식과 가장 크게 부딪힌다. 병원에 가면 어떤 진료과를 가든 마지막에 듣는 말은 늘 비슷하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비타민을 보충하라는 말이다. 이 말이 20살 청년처럼 불기운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55을 넘겼거나 이미 통증과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몸을 재촉하는 말이 된다. 실제로 내가 진료했던 김정희라는 60살 퇴직 여교사는 심한 관절 통증으로 손가락이 굽지 않고 무릎이 부풀어 오를 정도였다. 그녀는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긴다고 믿었고 아침마다 얼음이든 과일 채소 주스를 마시며 장을 비우고 독소를 빼낸다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밥을 먹지 않고 큰 그릇에 생채소를 담아 식초를 뿌려 먹으며 지중해식 식단이라 불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얼음강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몸이 어떤 영양을 흡수하려면 먼저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열이 쓰인다. 차가운 과일 주스가 아무리 많은 영양을 담고 있어도 위에 들어오는 순간 몸은 그것을 드기 위해 신장의 불기운을 끌어다 써야 한다. 이미 55이 넘어 불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아침 찬 음료를 들이키고 저녁마다 차가운 샐러드를 먹는 것은 스스로 생명의 연료를 태워 없애는 일이다. 그렇게 데워지지 못한 찬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관절로 흘러가면 관절염이 되고 아랫배로 모이면 혹이 되며 피부로 가면 습진과 가려움으로 나타난다. 나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과일과 착즙기를 모두 치우라고 했다. 대신 아침에는 생강과 대추를 넣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푹 익힌 찜이나 탕을 먹으며 후추나 산초 같은 따뜻한 향신료를 조금 더하라고 조언했다. 석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주먹을 쥘 수 있었고 무릎의 부기도 가라앉았으며 창백하던 얼굴빛이 혈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과일을 끊었더니 오히려 몸이 살아났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놀라지만 이것은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55 이후에는 몸의 균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모든 선택이 몸속의 불기운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꼭 채소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푹 익혀서 부드럽게 먹어야 한다. 비타민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나는 묻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 하나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불씨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이다. 불을 거친 음식에는 따뜻한 기운이 깃들고 그 기운이 몸의 순환을 돕는다. 반대로 차갑고 날것인 음식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은 원기를 요구하게 된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일 수 있다. 저녁 식사에는 고기보다 따뜻한 흰쌀밥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요즘 당뇨병 전문가들이나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밥이 당연히 먹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런 주장은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흰쌀밥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순하고 온화한 기운을 담은 음식이다. 쌀은 씨앗이며 그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농축되어 있다. 55 이후 기혈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정제된 곡물을 통한 기운, 보충이 필수인데 이때 고기만 먹고 밥을 피하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고기는 분명 보충의 기능은 있으나 매우 무겁고 소화가 오래 걸린다. 특히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4시간 이상 머무르는데 오후 6시에 식사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위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게 된다. 사람의 정신은 간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에 위장만 계속 일을 하게 되니 결국 꿈을 꾸고 자주 깨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반면 따뜻하게 지은 밥 한 공기나 푹 끓인 죽은 20분이면 정미로운 물질로 전환되어 몸에 스며든다. 이것이 바로 몸속의 진액이 된다. 진액이 충분해야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며 전신에 생기가 생긴다. 반대로 밥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이들의 얼굴을 보면 윤기도 없고 늘 마른 빛이다. 요즘은 저탄고지 혹은 생식 위주 식사라는 유행이 퍼지고 있는데 많은 중장년층이 체중을 줄이거나 혈당을 낮추기 위해 밥을 끊고 고기 기름 견과류만 먹는 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임상에서 이 방식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 기능이 망가진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황제내경 애는 오곡은 양육 오관은 보조 오축은 도움 오체는 채움이라 하여 곡식을 가장 으뜸으로 두었다. 밥조밀과 같은 곡물은 봄에 발아하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결실하는 식물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가장 온전하게 품고 있다. 쌀 한 토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주의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다. 반면 고기는 혈육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명 보이게 힘은 있지만 탁한 기운을 함께 지닌다.
지나치게 먹게 되면 체내에 찌꺼기가 쌓이고 한의학에서는 이를 탁기라 부른다. 55 이후의 비위는 이미 예전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70살의 당뇨병 환자는 밥을 끊으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민간요법을 따르다가 반년 만에 뼈만 남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나중에는 심각한 케톤산증까지 겪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밥을 다시 먹게 하되 잘 씹어 물처럼 만든 다음 삼키고 한약을 병행하여 진액을 보충하도록 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혈색을 되찾았고 체중도 회복되었으며 놀랍게도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다. 밥은 담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단맛은 비위에 직접 작용한다. 비위가 튼튼해야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혈관에 쌓여 문제를 일으킨다. 밥을 끊으면 비위는 영양을 받지 못하고 쇠약해지며 혈당이 조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고기를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은 식복이라는 위험을 불러온다. 식복이란 원래 회복 중이던 몸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으로 특히 고기 섭취 후 병이 도로 심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55이 넘은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녁에 기름지고 무거운 고기를 먹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정 무렵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55 이후의 식사는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무게를 두고 저녁에는 차라리 신선죽이라 불릴 만큼 부드럽고 따뜻한 밥이나 죽을 권한다. 조죽, 백미죽 모두 좋으며 윗부분에 뜬 미끈한 미즙은 인삼보다도 낫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고 음기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준다. 반찬은 짠지나 데친 채소 두부처럼 얼음, 소화에 부담 없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녁은 몸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지 장기를 혹사시키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꼭 먹고 싶다면 해가 가장 높고 양기가 강한 정오 무렵에 먹고 저녁은 위장과 몸 전체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지혜다. 네 번째 원칙은 어찌 보면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장년에게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다. 바로 식사 시간에는 말을 삼가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요즘 식탁 위를 보면 어떠한가?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쪽 눈은 뉴스를 보거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밥을 퍼넣는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가? 한의학에서는 식사 중에 지나치게 감정이 요동치거나 생각이 많으면 비위가 상한다고 본다. 머리가 복잡하게 회전하거나 분노나 불안감으로 감정이 흔들리면 온몸의 기혈이 뇌로 몰리게 된다. 이때 비위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되며 음식을 받아도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먹어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진료했던 40대 후반의 강 본부장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위축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동시에 앓고 있었다. 그는 늘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먹고도 낫지 않는다며 불평을 털어놨다. 자세히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그의 저녁 식사 시간은 항상 화상회의 시간이었다. 아니면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나 투자 관련 뉴스를 챙기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이것을 시간 효율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식사 시간에 머릿속은 전쟁터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간에서 올라온 기운이 비위를 억누르며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장이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으니 당연히 병은 낫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단 20분이라도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TV를 끄고 오직 눈앞의 밥그릇과 마주하라고 했다. 그 밥을 한 입 넣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보라고 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 액체처럼 변해가는 그 과정을 천천히 느껴보라고 당부했다. 반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허기라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꼈고 식사 후에는 오랜만에 위장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토록 고생하던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며 몸이 보내는 반응이다.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다. 음식을 대하는 자세에 경외심이 담겨야만 우리 몸도 거기에 응답한다. 만약 식사 시간에 화가 나 있거나 초조하거나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상태로 먹는 밥은 결국 몸 안에서 엉겨붙고 담으로 변하거나 어혈이 되어 병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을 땐 밥만 드시라.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이고 몸이 원하는 진짜 배려다. 5번째 원칙은 바로 7분 포만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짜 배부름의 기준을 몸으로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머리로 계산하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몸의 감각이다. 55살이 넘으면 사람마다 신진대사 상태가 달라진다. 어떤 날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저녁에 충분히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기에 밥 몇 숟가락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처럼 7분이라는 기준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유동적인 감각이다. 무턱대고 숫자에 얽매여 밥알을 세거나 억지로 멈추는 건 오히려 몸을 해친다. 중의학은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를 다루며 살아있는 몸은 그날그날의 리듬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적당히 먹었다는 감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병원 기계보다 더 정확한 신호는 바로 내 손과 발이다. 밥을 먹고 나서 가슴이 포근하고 속이 든든하면서도 부담이 없고 트림이 한 번 나왔다. 이때 손등을 만져보면 따뜻한 기운이 퍼져 있고 발바닥에서도 온기가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몸이 필요로 하던 딱 맞는 포만감이다. 그때가 바로 수저를 내려야 할 때다. 한 공기를 먹었든 2공기를 먹었든 상관없다. 몸이 따뜻해졌고 기운이 사지 말단까지 퍼졌다면 더 먹는 것은 과식일 뿐이다. 반대로 어떤 날은 입맛이 없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다. 그럴 땐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은 밥심이라며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말에 속지 말고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몸은 쉴 때가 필요할 때 먹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내고 그건 장 안에서 무언가를 비우고 정리 중이라는 뜻이다. 이때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것은 청소 중인 방 안에 다시 짐을 쑤셔 넣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이 몸은 노폐물을 정리하고 다시 깔끔하게 허기를 느낄 준비를 한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어떤 어르신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 믿고 배가 꽉 찬 상태에서도 억지로 죽 한 그릇을 다 드신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속은 더부룩해지고 가스는 차오르고 변비와 불면에 시달리게 된다. 이처럼 숫자와 시간표에만 맞춰 먹는 식사는 오히려 몸을 망친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이 지금 원하는가를 느끼는 것이다. 전문가의 기준보다 내 손과 내 배의 감각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6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식사 후 100걸음 천천히 걷기다. 예로부터 밥 먹고
100보 걸으면 99까지 산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문제는 이 걷는 방식에도 분명한 요령이 있다는 점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곧장 소파에 누워 TV를 켜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기혈이 위에 몰린 채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 몸을 무겁게 하고 위장 활동을 방해한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식사하자마자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걷거나 땀이 날 정도로 광장에서 운동을 한다. 이 역시 잘못된 방법이다. 막 식사를 한 직후는 위장이 무거운 상태인데 그때 몸을 흔들거나 뛰면 위가 아래로 처지기 쉽다. 젊었을 땐 인대가 탄탄해 괜찮지만 55 이후에는 장기들이 중력에 약해져 조금만 흔들려도 위하수, 자궁하수, 방광탈이 생기기 쉽다. 또한 격한 운동은 기혈을 사지로 빼앗아 위장이 일할 에너지를 잃게 만든다. 그러면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가스, 심지어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좋을까?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도둑처럼 걷기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발소리 하나 없이 조심스럽고 가볍게 걷는다는 의미다. 우선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그 시간 동안 기혈은 소화기관에 모여 위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게 된다. 그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이나 마당에서 가볍게 걷는다.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다. 가볍게 흐느적거리듯 마치 구름을 따라다니듯 천천히 걷는다. 이때 한 손은 배를 향해 순식의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른다. 이것은 운기라고 하며 손의 따뜻함과 회전 운동이 위장과 장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왜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몸의 장기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따라 손으로 도와주면 음식물의 이동과 기운의 순환이 더 원활해진다. 이렇게 조용히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다 보면 온몸이 은은하게 따뜻해지고 소화기관도 편안해진다. 단 절대 땀이 날 정도로 걷지 않아야 한다. 땀은 기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라 노인이 과하게 흘리면 오히려 몸을 허하게 만든다. 걷는 도중 갑자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방귀가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건 좋은 신호다. 몸 안에 기가 통했다는 뜻이고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식사가 몸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흡수되고 찌꺼기까지 잘 정리되고 있다는 순간이다. 이때 양치와 세면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그날 밤의 수면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은 결국 단 2글자로 요약됩니다. 바로 순응입니다. 나에 맞게, 계절에 맞게, 몸의 흐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55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전환점이자 분기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고 매운 것을 마구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몸이 알아서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5이 넘은 몸은 50년 이상을 달려온 자동차와 같습니다. 부품은 닳고 엔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심히 몰고 자주 점검하며 아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칼로리, 단백질 비율, 영양 데이터 같은 죽은 숫자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신호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면 그것은 몸이 말합니다. 나 추워요. 나를 덮여줘요. 위장이 막히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말합니다. 나 지쳤어요. 가볍고 소화 잘도 되는 것을 주세요. 이런 몸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다독이고 생명을 기르는 가장 깊은 수양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지키기만 해도 비싼 보약 없이도 내 몸 안에서 최고의 명약이 만들어집니다. 비위가 편안해지면, 기운이 돌고 기혈이 풍부해지면 면역력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암 같은 병들도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수많은 관을 꽂은 채 이 말을 떠올리는 일이 없기를. 그때는 아무리 훌륭한 의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과일을 뜨거운 국으로 바꾸고 TV를 끄고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생식을 끊고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공기로 바꿔보세요. 그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보면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혀의 색 눈빛이 달라진 걸 발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몸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지혜요. 진짜 건강의 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에 수능자연 4글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저녁 샐러드만 고집하거나 지나치게 규칙을 신봉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건 저를 돕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은 당신 자신의 몸을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사람,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위를 살피는 것은 곧 생명을 살피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